2008년에 그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때 다들 뭔가 다른 금융 시스템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죠. 네,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 컸으니까요. 그때 상대적으로 주목받았던 게 바로 이 이슬람 금융이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건재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 이슬람 금융, 이자 없는 자본의 지혜, 이걸 보면서요, 이 독특한 금융 세계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이자 없이 금융이 돌아간다니?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핵심 원칙부터 실제는 어떤지, 또 미래는 어떨지 한번 보죠.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슬람 금융이 단순히 뭐 종교적인 금기 이걸 넘어서요. 사실 돈과 위험, 또 윤리 이런 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스템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료를 보면서 그 철학이랑 실제 운영 방식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핵심적인 특징, 이거부터 얘기해야겠죠. 바로 이자 금지. 네, 맞습니다. 이슬람 경전 코란에서 리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당한 이득, 특히 이자를 엄격히 금지하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그냥 종교적인 이유 말고요. 혹시 다른 철학적인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중고적 가르침이 기본이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이 중요합니다. 리바 금지는 이슬람 금융의 정말 근간이에요. 근간이군요. 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아는 돈 빌려주고 시간 대가로 이자 받는 것, 그걸 리바 안나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걸 금지하는 것 이상이에요. 아, 더 넓은 의미가 있군요. 네, 예를 들면 뭐 같은 종류의 물건인데 무게나 양을 다르게 해서 바로 맞바꾸면서 차익을 얻는 거, 이걸 리바 알파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불공정한 거래 이득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그 밑바탕에는 노력 없는 대가나 뭐랄까 일방적인 이득을 좀 경계하는 철학이 있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위험과 수익의 공정한 분배. 위험과 수익의 공정한 분배? 네. 그러니까 자본을 제공했으면 나중에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 위험도 같이 져야 한다 이런 거죠. 사실 뭐 고리대금업 비판은 옛날 그리스나 중세 유럽에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인 윤리의식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아, 위험과 수익을 공유한다.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원칙인데요. 그럼 이자가 없으면 은행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거죠? 수익 창출 방식이 궁금해지네요. 네, 그게 이제 대출이 아니라 참여와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참여와 거래요. 네, 자료에도 나온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무라바하라고 하는 판매 금융이에요. 무라바하. 예를 들어서 당신이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다고 해보죠. 그럼 은행이 먼저 그 집을 사요. 그래서 소유권을 딱 확보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미리 약속한 이윤, 뭐 예를 들어 뭐 1억이라고 치면 그걸 더해서 11억에 당신한테 되파는 거죠. 아, 그럼 당신은 그 11억을 이제 나눠서 갚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 은행이 아주 잠깐이라도 소유권을 갖는다고 하셨는데 그 위험 부담이라는 게 실제로 클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자 계산 방식만 좀 복잡하게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 부분이 무라바하가 가장 많이 받는 비판 중 하나입니다. 아, 역시 그런 비판이 있군요. 네, 은행이 실질적으로 소유에 따른 위험을 거의 안 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고 사실상 이자 거래랑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금융 안에서도 이 원칙에 좀 더 충실한 다른 방식들을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다른 방식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무다라바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고객, 그러니까 돈을 대는 사람이랑 은행, 사업을 운영하는 쪽이 신착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나면 나누고 손실 나도 같이 부담하고. 오, 그건 진짜 동업 느낌이네요. 그렇죠. 또 무샤라카는 아예 양쪽이 같이 자본을 투자해요. 그리고 지분율대로 이익 손실 다 나누는 완전한 동업 방식이죠. 무샤라카. 네, 이런 방식들이 사실 위험 공유 원칙을 훨씬 더 잘 구현한다고 볼 수 있죠. 이거 말고도 뭐 특정 자산을 기반으로 한 증권인 수쿠크라고 이슬람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나 상호 부조 개념의 보험인 타카풀 같은 것도 있고요. 상품은 꽤 다양합니다. 확실히 무라바하보다는 무다라바나 무샤라카, 이 방식들이 위험 공유 원칙에 훨씬 가까워 보이네요. 그럼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실제로 좀 널리 쓰이고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규모는 어느 정도나 돼요? 네,
다양한 상품들이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이슬람 금융자산 규모가요. 이미 3조 달러가 넘었어요. 3조 달러요? 와,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죠? 그게 한 4천조 원 정도 되죠. 그리고 매년 성장세도 꾸준해서 한 10% 안팎으로 계속 크고 있어요. 성장률도 높네요. 어디서 주로 발달했나요? 아무래도 말레이시아가 시장을 좀 이끌고 있고요. 중동 국가들은 물론이고 의외로 영국 런던도 굉장히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이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비무슬림권이잖아요. 거기도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최근 금융계에서 아주 뜨거운 주제죠. ESG. 아, ESG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네, 그 ESG 투자 원칙하고 상당히 맞닿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ESG랑요? 어떻게 연결되죠? 사실 ESG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요. 이슬람 금융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책임이나 실물 경제에 기여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술, 도박, 무기같이 사회에 좀 해롭다고 보는 산업에는 아예 투자를 안 하고요. 모든 금융거래는 반드시 실물 자산이나 생산활동하고 연결이 되어야 해요. 아, 투기적인 거래는 배제하는군요. 그렇죠. 또 계약은 투명해야 하고 샤리아 위원회라고 해서 이걸 감독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이런 건 지배구조 G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형태의 임팩트 투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와, 가장 오래된 임팩트 투자라 표현이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윤리적인 거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무슬림 투자자들, 기관들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도 자금 조달하려고 수쿠크를 발행한 적도 있어요. 골드만삭스까지요? 이야, ESG와의 연결점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위험도 공유하고 실물 거래에 기반하다 보니까 그럼 수익률 계산 방식도 기존 금융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변동성은 좀 어떤가요? 네,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수익률이 투자 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고정 이자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은들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익 평준화 적립금 뭐 이런 제도를 운영해요. 이익 평준화 적립금이요? 네,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일부를 떼서 이렇게 쌓아두는 거죠. 그랬다가 실적이 좀 안 좋을 때 이걸 써서 고객한테 주는 수익률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거예요. 아, 완충 장치를 두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무라바하 방식의 실효성 논란 이런 거 말고도요. 계약 구조가 좀 복잡하다거나 국가마다 샤리아 해석이 조금씩 달라서 상품 표준화가 좀 어렵다. 이런 점들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과제들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움직임은 계속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핀테크랑 결합해서요. 샤리아 원칙을 지키는 로보 어드바이저나 P2P 금융 플랫폼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요. 오, 핀테크와도 만나고 있군요. 네. 그리고 그 복잡한 계약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로 좀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만들려는 시도도 있고요. 특히 요즘 환경 문제 관심 높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 모으려고 그린 수쿠크 발행하는 것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린 수쿠크. 하지만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는 아직 이게 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전에 이슬람 채권 수쿠크 관련해서 법안 도입을 시도했었는데 그때 뭐 종교적인 오해라든지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좀 부딪힐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결국 무산됐거든요. 아, 그랬었군요. 네, 그 이후로는 사실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요. 아직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거나 이해도가 높지는 않은 편이죠. 네, 오늘 이렇게 이슬람 금융에 대해서 쭉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이자 없는 은행 이런 표면적인 특징을 넘어서 위험 공유라든지 윤리적 투자 또 실물 경제 기여 같은 아주 독특한 철학을 가진 대안적인 금융 시스템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도 분명히 있고요. 맞습니다. 그 1400년이나 된 원칙이 지금의 어떤 현대 금융이나 최신 기술하고 만나서 어떻게 또 진화해 나갈지 이건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어쩌면 우리가 계속 겪는 이런 금융위기 속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금융 시스템을 찾고 있잖아요. 네. 그런 우리 사회에 이 이슬람 금융의 원칙들이 뭔가 예상치 못한 중요한 통찰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